안녕하세요. 네, 서울국제금융오피스 3월 네트워킹 사회를 맡은 이종혁입니다. 지난 2월이었죠. 네트워킹 세미나 미국 증시 전망과 성공적인 투자 전략이라는 주제로 셀레니언 자산운용의 윤익로 대표님께서 발표를 해주셨습니다. 그 이후에 많은 분들께서 또 관심을 가져주시고 또 유튜브 댓글이나 또 연락, 메일이나 전화를 통해서 많은 질문을 남겨주셨는데요. 오늘도 이 주제를 통해서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져주시고 또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최근 코스피가 3,000선 전후로 오르락 내리락 하면서 투자자들이 그런 안정적인 자산을 이제 확보를 하고 있는데요. 그에 따라서 이제 절세 혜택이 있는 리츠에 많은 관심을 두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의 주제는 리츠 투자 부동산 펀드 사례라는 주제로 다이브인 정창윤 대표님께서 발표를 해 주실 예정입니다. 많은 분들이 부동산 리츠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계시는 것만큼 오늘 이 주제가 많은 분들에게 또 그 궁금증을 해소할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러면 큰 박수로 우리 다이브인 정창윤 대표님을 모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오늘 리츠 투자 그리고 부동산 펀드 관련된 사례와 그 간략한 이제 내용들에 대해서 이제 말씀드리게 될 다이브인을 운영하고 있는 정창윤 대표라고 합니다. 네, 만나서 반갑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은 너무 어렵게 얘기하기보다는 우선은 리츠나 그리고 부동산 펀드에 대한 간략한 개념 소개와 그리고 현재 어떻게 방향을 이제 진행하고 있는지에 대한 내용으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제 소개를 일단 먼저 드려야 될 것 같은데, 우선 저는 투자 전문이라 해야 될까요? 딱 금융에 포커싱은 돼 있지는 않아요. 근데 이제 제가 공간을 가지고 사업을 계속 해오다 보니 이렇게 전체적인 흐름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더 디테일하게 또 다른 관점에서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서 오늘 이제 초대를 해주신 게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저는 학과는 물리학을 전공을 했어요. 좀 특이하죠. 네, 하는데 제가 이제 물리학이나 이런 걸 하다가 그때 한창 저 때 이제 재테크 관련된 붐이 한창 불었었어요. 그래서 이제 그쪽을 이제 경영경제학 쪽을 이제 계속 공부하게 됐고, 이제 하다 보니 이게 기획적인 부분도 있긴 하겠지만 실제적으로 이제 소비자하고 만나는 접점에서 아무래도 이제 어떻게 방향이 되고 거기에서 피드백을 얻을 수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제가 기획을 한 거를 눈으로 보여주는 페스티벌이나 그리고 이벤트나 패션쇼와 관련된 분야를 제가 연출이랑 그리고 이제 무대 운영을 진행을 했었고요. 그리고 이제 향후에는 저희가 쭉 관련된 공간 베이스로 쭉 움직이다 보니 공간에 관련된 컨설팅을 되게 많이 했었어요. 그래서 지금 하남이랑 그리고 이제 스타필드, 그러니까 신세계에서 만든 스타필드에 거기 보시면은 찜질방하고 워터파크 시설 같이 돼 있는 아쿠아필드 같은 공간이 있거든요. 거기에 이제 개발을 컨셉을 잡고 어떻게 운영할 건지에 대한 전체적으로 가이드라인을 잡는 역할을 해왔었고요. 향후에는 지금 메인 주제였던 아무래도 어떻게 공간에서 돈이 생겨나게 되고 어떻게 투자가 되고 어떻게 이게 자산화가 되고 하는 거에 대해서는 이제 구체적인 안이 필요하다 보니 저는 이제 쿠시먼 앤드 웨이클필드라는 리테일 전문 컨설팅 회사에서 제가 이제 일을 했었습니다. 그러고 나서는 제가 지금 혹시 퍼블리라는 사이트를 알고 계실지 모르겠지만 온라인에서 조금 더 전문적인 매거진 형태로 크라우드 펀딩을 받고 지금은 구독 서비스로 운영하고 있는 컨텐츠 서비스 업체가 있어요. 이제 거기에서 제가 공간이라는 컨텐츠를 가지고 이제 조금 더 구체적으로 다른 관점에서 풀어낼 수 있는 형태로 책을 발간을 했었습니다. 이제 이러다 보니 전체적으로 딱 뭔가 공간이나 투자, 금융 쪽은 아니지만 제가 이러한 공간과 개발 그리고 운영적인 부분을 이제 함께 해오면서 거기에 맞춰가지고 그러면 이거를 조금 더 다른 포지셔닝으로 사람들한테 보여줄 수 있는 요소가 있으면 좋겠다 싶어서 제가 이따가도 한번 말씀을 드릴 텐데 지금 제가 다이브인이라는 공간을 운영하고 있어서 요거에 대한 사례도 함께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많이들 요즘 얘기 많이 나오죠. 부동산 리츠다, 대토 보상 리츠다, 그리고 P2P다, 크라우드 펀딩이다, 그리고 조금 더 넘어가면은 요즘 많이 이슈가 되고 있는 도시재생
뉴딜 이런 펀드가 많을 거예요. 그리고 실제적으로 블라인드 펀드라고 해서 세부적인 디테일한 요소는 나오진 않지만 조금 더 실질적으로 실험적인 요소에 돈을 많이 좀 투자를 하려고 하는 블라인드 펀드 형태가 이렇게 점점 생겨나고 있는 추세예요. 네, 일단 리츠라는 형태를 좀 제가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면 리츠는 우선은 부동산을 쉽게 말하면 저희 주식화하는 것처럼 부동산의 자산을 조금 주식으로 할 수 있도록 조금 소액이라도 투자할 수 있도록 구조를 만든 형태라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쉽게 말하면 뭐 개인이냐 기관 투자자 있는 사람들이 이제 중간에서 이제 신탁을 해주거나 투자하는 회사한테 돈을 맡기는 거예요. 맡겨서 투자를 하는 거죠. 이 자금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이제 부동산이나 이런 부분에 투자를 하게 되고 여기에서 뭐 임대 수익이나 이제 매각 차익이나 뭐 개발 수익을 통해서 다시금 회수가 되고 이 회수된 수익의 배당금을 다시금 개인 투자자한테 주는 방식으로 진행이 되는 게 리츠 형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보통 아까 말씀드렸던 부동산 펀드랑 리츠 이 두 가지가 있는데 우선은 가장 큰 차이점은 이제 황금성이라고 하는데 이게 뭐냐면 펀드 같은 경우에는 쉽게 말하면은 적금 같은 거예요. 적금 같은 거여서 왜 보통 만기가 되어야 받을 수 있는 금액이잖아요. 그것처럼 부동산 펀드는 일단은 내가 뭐 개인 투자자나 기관이 우선은 돈을 하고 여기가 이제 개발 끝나고 엑시스라고 하죠. 네. 끝날 때까지는 우선은 폐쇄형이에요. 이제 묶어두는 돈이라 보시면 되고 여기 안에 펀드가 청산될 때까지 이제 계속 기다려야 되는 형태라 보시면 될 거예요. 최소 원래 같으면은 3년에서 5년이긴 하지만 사모부동산 같은 뭐 기업이 소유하거나 이런 부동산들은 대부분 통상적으로 5년에서 10년 정도의 이제 계속 묶어두는 돈이라 보시면 될 거예요. 근데 이제 리츠 같은 경우에는 이제 건물이나 여기에 들어가는 부분을 지분으로 쪼개서 마치 주식시장처럼 내가 뭐 소액을 넣거나 아니면은 어느 정도의 지분을 그 금액에 대한 지분을 갖고 내가 언제든 주식처럼 계속 사고 팔 수 있는 형태가 리츠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요즘에 보면은 이 리츠 시장이 워낙 요즘 핫하죠. 근데 핫한 만큼 뭔가 시도도 많이 일어나고 있어요. 실제적으로 지금 국내에서 한 12개 정도의 상장 리츠가 있는 걸로 저도 알고 있는데 우선은 지금 좋은 평가보다는 우선은 실험적으로 뭔가 일단 해보자라는 요소가 더 많은 편이긴 해요. 그리고 실제적으로 리츠에 대해서 아직까지는 대다수의 많은 사람들이 아직은 이제 막 관심을 가지기 시작하다 보니까 우선은 지금 투자된 것들에 대해서 바로바로 회수가 되는 형태는 아니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지만 지금 성장 잠재력 같은 경우에는 지금 워낙 높다고 판단이 되고 있어요. 이게 왜냐하면 국내에서만 리츠가 운영되는 게 아니라 지금 해외에서도 지금 리츠들이 운영하고 되어 있는데 지금 최근에 발표된 형태를 보면은 해외에 있는 리츠나 그 부동산 관련된 투자자들이 지금 국내 서울에 대한 투자가 되게 많이 지금 관심 있게 보고 있는 추세예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성장 잠재력이 되게 높다고 제가 평가되고 있고 그 중에 보통 대기업이나 이런 분들이 대부분 부동산에 대해서는 이제 공개적으로 하는 리츠가 많지는 않죠. 근데 SK D&D나 이런 그 건설사나 이런 쪽에서도 지금 이제 리츠화 하는 거를 조금씩 준비를 하고 있는 단계예요. 그리고 기관 투자자들도 지금 리츠 시장 자체에서도 관심이 많아서 어떻게 보면 시장이 이제 커지려고 하는 단계에서 지금 그 부분을 보다 보니 조금 더 잠재력이 높다고 제가 판단되고 있고요. 근데 거기에서 가장 중요한 이슈는 기존에 이제 묶어두는 돈이 아니라 이제 현금들이 계속 이제 유동화 되는 거죠. 그래서 현금 유동화 때문에 이런 대기업이나 기관 투자자들이 지금 많이 들어오려고 하는 추세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또 다른 이유는 하나 뭐냐면 부동산 펀드가 원래는 과세가 이제 분리과세에서 제외가 됐어요.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내가 돈을 벌더라도 이 세금에 대한 이슈가 생기다 보니까 리츠에 대해서는 오히려 리츠보다는 수익률이 조금 더 떨어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이 두 가지 이슈가 좀 많다 보니까 리츠에 대해서 조금 더 사람들이 호응을 갖고 관심 있게 바라보는 형태라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 리츠 형태가 많이 돌아다 보니까 요즘에 많이 들으셨는지 모르겠지만 프롭테크라는 형태가 많이 생겨나고 있어요. 그게 기존에는 부동산은 뭐 임대를 하고 그러니까 테크와 기술하고 관련이 없다고 판단을 했었죠. 근데 요즘에는 이제 뭐 리츠나 그다음에 크라우드 펀딩이나 그리고 다양한 기술들이 생기다 보니 이 부동산 자체를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주식화를 해서 소액이라도 들어올 수 있게끔 하는 형태가 많이 생겨나고 있는 추세예요. 그래서 크게 위펀딩이라는 P2P 회사가 있고
최근에 샌드박스를 이제 갖고 산업은행하고 하고 있는 카사라는 플랫폼이 있어요. 여기에서는 쉽게 저희가 주식처럼 뭐 10,000원부터 뭐 정말 몇천 원 단위부터 쭉 자기가 원하는 금액까지 이제 넣을 수 있는 부동산 투자를 이제 생겨나고 있는 형태가 있고, 그러다 보니까 기존에 내가 언제 건물주가 되겠어 이런 얘기를 많이 하죠. 근데 이런 부분을 통해서 기존의 대형 기관들만 투자했던 부동산 시장에 이제 P2P, 그러니까 개인으로도 들어올 수 있는 형태가 되게 많아지고 있어서 이게 좀 다양한 요소로 지금 작용하고 있는 게 이 시장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지금 부동산 펀드도 그렇고 뭐 묶어두는 돈이기도 하고 리츠는 계속 돌아가는 돈이긴 하지만, 일단은 제일 중요한 거는 그만큼의 수익이 나야 내가 뭐 보상을 받던 리츠로도 환원을 받기 때문에, 우선은 요즘에는 가장 중요한 이슈는 이제 임대 및 개발 그리고 매각 수익을 통해서 어떻게 수익을 낼 건지가 되게 중요한 요소가 되고 있는 상태예요. 그래서 크게 부동산 시장을 보면은 이제 주거 오피스 시장이 있고, 그 다음에 물류센터와 데이터 센터가 있고, 그 다음에 크게 상업용 부동산, 이 세 가지, 크게 보면 네 가지를 볼 수 있지만 크게 세 가지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는 제가 개인적으로 계속 트래킹하는 요소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게 뭐 물류센터도 있고 뭐도 있고 하지만 실제적으로 이 뭐 환경적인 요소나 그리고 트렌드나 이거에 따라서 실제적으로 조금 부동산 시장들이나 리테일 시장들이 다 달라지기 때문에, 거기서 어떻게 하면 조금 더 수익화를 낼 수 있는 모델이 뭘까? 그래서 거기에 투자를 하면 더 아무래도 수익을 낼 수 있겠죠. 그래서 지금 뭐 옛날 같은 경우에는 특히나 뭐 메르스나 이런 걸 터졌었을 때도 그때 상업시설이 완전 한번 쭉 리테일들이 힘들었던 적이 있어요. 그런데 그 대신에 뭐 오피스나 그리고 조금 더 안정적으로 할 수 있는 형태의 인프라들에 대해서 투자가 좀 많이 들어간 형태이긴 하거든요. 어떻게 보면 지금 코로나 때문에 지금 리테일 시장들은 많이 죽어갔죠. 근데 오히려 반대로 오피스 시장은 더 넓혀가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경계들이 있어서 제가 이제 이렇게 트래킹하는 것들을 제가 나중에는 한번 자료를, 이건 너무 텍스트가 좀 작아서 이거를 공유 드리는 방식으로 그렇게 진행을 할게요. 그래서 이러한 이제 트렌드를 한번 보고 여기 맞춰서 사람들의 테이스트가 좀 많이 바뀌긴 해요. 이제 행동 반경이나 행동의 취향이나 이런 것들이 많이 바뀌기 때문에 그게 실제적으로 이제 공간들에 대해서도 많이 매칭이 돼요. 그래서 뭐 코워킹 스페이스 같은 경우에도 사람들이 한때 이제 돈을 벌면서 사업자가 점점 많아지게 되고, 많아지다 보니 내가 사무실을 얻고 싶지만 비용에 대한 이슈가 있고, 그래서 코워킹 스페이스 생각이 나기 시작하고, 이 코워킹 스페이스 생기시다 보니까 이제 공유 주방까지도 비즈니스까지 확대가 되는 형태가 되죠. 그리고 이제 사람들이 뭐 취향이나 그리고 내가 원하는 콘텐츠에 대해서 소비가 점점 많아지다 보니까 실제적으로 스타필드나 이런 큰 대형에서도 요즘 보면 경험적인 요소가 필요하다, 뭐 액티비티가 필요하다, 아니 뭐 예술적인 요소가 필요하다 이렇게 얘기가 나오고 있잖아요. 또 그런 형태가 계속 이제 업데이트가 되면서 기존에 있는 시장에서 조금 더 컨텐츠가 좀 들어오는 형태로서 많이 생겨나고 있는 형태여서 이 부분을 제가 뒤에서 한번 좀 세부적으로 말씀을 드릴게요. 그래서 일단 지금 가장 큰 이슈는 어쨌든 코로나인 거죠. 코로나에 이어가지고 지금 오피스랑 리테일 그리고 조금 더 넘어가면 호텔 그리고 이런 전통적인 자산의 용도가 많이 변경되고 있는 상태예요. 그래서 어쨌든 국내뿐만 아니라 해외 시장마다 다 다르긴 하지만 어느 정도의 공통점들이 있어가지고 그거를 한번 소개시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지금 요 오피스와 물류, 그 리테일, 호텔 요 변화 축들이 있어요. 이게 거래가 되는 규모의 추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정말 재밌게도 코로나 터진 이후로는 우선 오피스에 대한 거래들이 꽤 더 계속 늘어나고 있는 추세예요. 그리고 실제적으로 지금 물류에 대한 데이터가 엄청 늘어난 상태고, 이거는 뭐 다들 예상하겠지만 뭐 예를 들어 온라인에서 커머스 하는 것들이 너무 많아지게 되다 보니 그 물류에 대한 창고에 대해서 어쨌든 투자가 계속 들어가다 보니 거래가 많아지고 있는 상태라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 부분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지금은 다 지방, 경기도권에 있었다가 지금은 지방까지 가더라도 뭐 KTX나 뭐 비행기나 이런 것들이 다 자주 왕래를 하다 보니 조금 더 경기도 밖에까지도 충분히 이제 계속 확장을 시키고 나고 있는 형태라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다 예상하다시피 우선은 이제 상업용 부동산, 특히 리테일 쪽 관련된 거래들이 엄청 줄긴 했어요. 줄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줄긴 했지만 실제적으로 사람들이 이제 코로나가 언제 또 계속 발병할지 모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비즈니스 모델을 계속 이제 시도를 하고 있어서 오히려 지금은 조금 거래량은 줄이긴 했지만 오히려 디벨롭 되는 버전들이 엄청 많이 나오고 있어서
오히려 지금 코로나가 조금 더 이제 사그라들기 시작하면은 리테일 시장들이 엄청 폭발할 거라고 저는 그냥 개인적으로 보고 있는 상태를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호텔 같은 경우에도 워낙 이제 관광객이 없다 보니 지금 타격을 제일 많이 받은 아무래도 이 분야가 호텔이에요. 그래서 호텔들 중에서 지금 중저가 호텔들은 지금 오피스텔이나 뭐 레지던시나 이런 식으로 지금 용도 변경을 바꾸고 있는데, 근데 정말 재밌는 거는 탑 티어에 있는 호텔들은 계속 유지를 하고 있어요. 그 유지를 하는 이유를 제가 여쭤봤었을 때는 뭐였냐면, 지금은 이제 국내 관광객들이 수요가 없어서 호텔에서 힘들긴 하지만 이 지금 백신도 나오고 있고 저희가 한 3년, 4년 정도 봤었을 때 관광객이 들어온다고 했었을 때는 지금 호텔들이 점점 없어지고 있잖아요. 그러면은 남는 호텔들은 호황기를 누릴 거라고 지금 판단을 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다 모든 호텔은 아니지만 정말 뭐 뷰가 좋다거나 위치가 좋다거나 이런 호텔들은 지금 40만 원, 50만 원인데도 거의 풀부킹이에요. 그래서 그런 형태를 봤었을 때는 충분히 이제 코로나가 좀 식어졌을 때는 충분히 더 메리트가 있을 거라고 판단을 하고 있어서 조금 이런 호텔들은 좀 재미난 시장으로 가고 있는 형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코로나를 중심으로 영향들을 봤었을 때 지금 전체적으로 흐름들을 봤었을 때는 주거 오피스 시장은 조금 더 고급 주거와 고급 오피스텔 형태로 많이 가고 있는 추세예요. 그리고 물류센터와 데이터 센터 같은 경우에는 특히 물류센터가 더 많았었죠. 근데 지금은 이제 뭐 데이터하고 AI가 들어가고 프로테크 기반이 들어가다 보니 데이터 센터로도 좀 확장을, 물류센터였던 곳들이 데이터 센터로도 확장이 되고 있는 상태예요. 그래서 2000년대 같은 경우에는 한 50여 개 정도 됐는데 지금 2019년도에는 158개 정도 됐고 지금 2020년, 2021년 계속 지금 없어서 못할 정도로 지금 부지 매입을 지금 들어가고 있는 상태예요. 그래서 계속 지방 쪽으로는 이런 공간들이 많이 생겨나갈 거라고 제가 생각을 하고 있고요. 상업용 부동산은 지금 뭐 서울이나 경기도 같은 경우에는 워낙 공식률이 지금 많죠. 그리고 이제 뭔가 이제 저리로 이제 하다 보니 우선은 거기서 이익을 받는 형태가 많지 않아서 여기서 공식률이 지금 계속 나오고 있고, 하지만 반대로 제가 뒤에서 말씀드리겠지만 변화되는 요소들이 좀 많아 있어서 리테일들이 조금 더 요 시기만 지나가게 되면은 충분히 업테인이 높아질 거라고 제가 판단을 하고 있는 상태라 보시면 될 거예요. 제가 아까 초반에 말씀드렸던 이제 고급 주거나 오피스텔 같은 경우에는 좀 어떻게 좀 바뀌고 있냐면, 예전에는 그냥 정말 좋은 위치 그리고 누구나 정말 뭐 환영할 것처럼 정말 좋은 하드웨어에만 포커싱이 많이 됐었어요. 근데 지금 제가 이거는 예로 든 거는 지금 덕수궁 앞에 디펠레스라는 오피스텔이 생겼거든요. 여기가 그 평당 5천이 넘는 곳이긴 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무 이제 분양이 잘 됐던 곳이긴 하거든요. 근데 제가 요걸 왜 갖고 왔냐면, 여기가 지하철에서는 그렇게 걸어서 한 10분, 15분 정도 되는 공간이고, 어떻게 보면 기존에 있는 오피스텔이랑 좀 다르죠. 워낙 그 역세권 있는 곳이랑 다르고, 근데 여기서는 지금 덕수궁이 바로 앞에 보이는 뷰를 갖고 있는 곳이에요. 그러다 보니 사람들은 생각지도 못했지만 오히려 이 덕수궁이란 뷰를 볼 수 있다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여기가 메리트가 있다 생각을 해서 분양이 정말 쉽게 됐던 곳인데, 이전에는 위치와 하드웨어의 중심을 가지고 했다면 지금은 어떤 위치를 좀 더 특색 있는 위치에 대해서 좀 선점하려고 하는 형태가 돼 있고, 그리고 여기 안에 지금 구성으로 보면은 단순히 이제 주거랑 그리고 뭔가 일하는 오피스만 있는 게 아니라 이 사람들을 위해서 어떻게 조금 더 상업적인 시설을 더 맞춰줄지, 그리고 이 상업적인 시설뿐만 아니라 이 주거와 상업시설이 어떻게 하면 유기적으로 이제 이루어질지 운영적인 면에서 되게 신경을 많이 쓰고 있는 상태예요. 그래서 지금 고급 주거나 오피스텔 같은 경우에는 단순히 이게 아니라 어떻게 운영적인 면에서 어떻게 좀 더 차별화 갈지를 조금 더 이제 갖고 가고 있는 형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크게는 예전에는 주거 오피스를 따로 받고 상업용 부동산을 따로 받다면, 지금은 고급 수요가 점점 높아질수록 주거 오피스와 상업용 부동산을 되게 면밀하게 합쳐지려는 형태로 많이 움직이고 있는 상태예요. 그래서 주거 오피스 같은 경우에는 기존에 뭐 분양을 하거나 임대를 하거나 이런 형태가 된다고 보시면, 상업용 부동산은 아무래도 여기 입주하는 사람들을 일단 타겟팅해야 되기 때문에 여기 입주하는 사람들의 테이스트에 맞게끔 최대한 기획이랑 그 임차가 들어가야 돼서 이제 같은 뭐라 해야 될까, 원래 따로 생각했던 부분들이 합쳐지다 보니 조금 더 주도 면밀한 계획들이 많이 들어가야 돼서 지금 요
복합적인 모드를 가지고 지금 모든 부동산 업계나 리테일 쪽이 계속 논의하고 있는 형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봤었을 때 향후에 조금 더 주거와 상업시설이 조금 더 면밀하게 간다고 하면은 지금 이 사진은 런던에 보면은 그 바비칸 센터라는 곳이 있어요. 여기가 지금 겉으로 보면은 되게 오래된 곳이에요. 여기가 원래는 전쟁 났었을 때 피난민들을 위해서 만들어진 공간이에요. 그래서 루꼴로비지에가 만들었던 이 건축물이긴 한데 정말 여기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이 건물을 없애야 된다. 너무 외관이 안 좋아서 했는데 지금 여기는 너무나도 누구나 다 살고 싶은 공간이 됐거든요. 그게 뭐냐면 위에 보시면은 똑같이 이제 주거를 할 수 있는 공간이에요. 주거를 할 수 있는 공간인데 여기 밑에 이제 지하 2층부터 밑에까지는 다 상업시설이 들어가 있어요. 근데 이 상업시설이 단순히 상업시설만 들어간 게 아니라 실제적으로 여기서 공연을 볼 수 있는 공연장이 들어가 있고 그리고 이제 지내는 사람들이 뭔가 조금 더 어메니티스라고 하죠. 보통 뭐 도서관 이런 것도 다 돼 있고 실제적으로 이 중정 가운데는 인공 호수라고 해야 되나? 그렇게 호수처럼 크진 않지만 어쨌든 그 자연 인프라가 이루어져 있어서 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굳이 내가 멀리 가지 않더라도 이 바운더리 안에서 내가 모든 걸 경험할 수 있도록 세팅이 된 형태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향후에는 계속 만들어질 거라고 저희가 판단을 하고 있고 그래서 컨텐츠뿐만 아니라 물리적 거리를 최소화하는 형태로 해서 계속 좁혀지는 형태로 나올 예정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이루어지는 형태를 보시면은 실제적으로 저층분 같은 경우에는 이제 상업시설하고 대중교통시설이 다 엮여져 있어요. 그래서 지하철 노선도 멀지 않고 버스 시설도 멀지 않고 그리고 이제 공용시설 같은 경우에는 뭐 도서관이나 뭐 실내 광장이나 갤러리가 공용으로 되어 있는 형태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상업시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영화관, 공연장, 뭐 레스토랑, 그리고 아트샵, 그리고 퀴즈룸 등이 같이 세팅이 되어 있는 상태예요. 그리고 이제 또 재밌는 거는 뭐냐면 어쨌든 주변에 살던 사람들이 있다 보니까 어쨌든 교육에 대해서 신경을 많이 쓰게 될 거고 그래서 학교들이 같이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어떻게 보면은 한국에서는 아파트가 있고 아파트 주변에 이제 학교가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근데 거기서 거리감이 좀 있고 뭔가 조금 오픈되어 있는 상태긴 하죠. 근데 이거를 다 하나의 바운더리 안에 세팅이 되어서 이 주거하는 사람들이 그러면 내가 이 학교를 가기 위해서는 이 주거에 입주를 하게 하는 형태로 진행이 되고 있어서 뭐 조금 이 컴팩티시티라는 개념 자체가 지금 해외에서는 계속 지금 나오고 있어서 한국에서도 이런 형태가 지금 조금 대놓고 이제 오픈된 건 아니지만 지금 뭐 강원도나 그리고 지방이나 이런 데에서 조금씩 얘기가 나오고 있는 형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어떻게 보면은 여기 계시겠지만 더 현대 어쨌든 서울이 생겼잖아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요 여의도의 하나의 좀 신호가 되지 않을까 생각은 들어요. 그래서 기존에는 여의도 생각했었을 때 대부분 직장 이제 오피스 룩을 입고 그리고 딱 주말에는 텅텅 비어 있고 그 다음에 6시 이후부터는 텅텅 비어 있는 상태로 많이 생각할 텐데 저는 오히려 요 어쨌든 백화점이죠. 백화점이 생겨나기 시작하면서 오시는 손님들이 좀 달라졌다고 저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오피스나 그리고 이제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당연히 이제 거주민들은 당연히 오고 여기에서 소위 뭐 성수동에 가서 볼 수 있는 사람들 그리고 실제적으로 뭐 연남동에 가서 볼 수 있는 사람들이 이 하나의 앵커 테너트를 통해서 이제 유입이 되기 시작했죠. 그걸 통해서 어떻게 보면은 오피스 아까 컴팩트 시티라고 말씀드린 것처럼 죄송해요. 그 대부분 떨어져 있는 것들이 계속 이제 축소 앞으로 몰려지게 되면서 지금 여의도 같은 경우에는 오피스가 너무 많잖아요. 근데 실제적으로 문화시설이나 상업시설이 그렇게 다양하지는 않아요. 근데 요 하나의 큰 테두리가 좀 들어오게 되면서 이 안에 다양한 이제 브랜드나 요소들이 담겨있다 보니 하나의 플랫폼 요소가 된 거죠. 그래서 이 플랫폼들이 계속 들어오게 될 거고 현대뿐만 아니라 제가 봤을 때도 계속 이러한 것들이 많이 생겨나기 시작할 텐데 요 코로나가 터지면서 사람들의 바운더리가 너무 좁아졌기 때문에 지금 기존에 있는 뭐 홍대나 그리고 가로수길 일반적인 상업시설이라고 생각되는 그 지역들보다는 오피스가 상주하고 있는 오피스가 너무 많은 곳에 다시금 이게 상업시설이 들어온다거나 아니면 아파트나 주거시설이 많은 곳에 상업시설이 들어간다던가
이런 요소로 지금 현재는 조금 계획이 되고 있는 형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제 그러다 보니 기존에 있는 이제 부동산이나 건설, 아무래도 부동산 펀드나 이렇게 움직이는 자산운용사들 봤었을 때는 자체적으로 이제 뭐 땅을 개발하거나 이렇게 할 수는 있어요. 근데 이제 사람들을 끌어모아야 되고 이제 하다 보니 실제적으로 요즘에서는 좀 이슈는 뭐냐면 건설업이나 부동산 업계에서 내부적으로 투자를 이제 많이 유치를 하려고 지금 조금 팀들을 세팅을 하고 있어요. 특히 뭐 이지스 같은 경우에는 이제는 벌써 브랜드 투자가 들어가기 시작했는데 우선 이제는 코로나 때문에 이거는 장기적인 게임이 되겠다. 장기적인 게임이 되니 실제적으로 우리가 기존의 부동산들을 분양을 하거나 빨리 임대를 해서 거기서 수익을 벌고 다른 개발을 하거나 이렇게 진행이 됐었는데 지금은 그게 아니라 최대한 다양한 컨텐츠를 수급을 하고 이걸 통해서 운영적인 이제 장기적인 관점으로 진행해야 되겠다는 현재 흐름이 있기 때문에 거기서 콘텐츠를 정말 잘 생산하거나 아니면 전체적으로 운영을 잘하거나 하는 회사들한테 실제적으로 투자가 연계가 되고 있는 상태예요. 그래서 이러한 형태들이 이제 많이 만들어지기 시작해서 실제적으로 약간의 얼라이언스들이 조금씩 만들어지고 있는 추세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는 건축과 하드웨어는 당연히 기본인 거고 이제 어떤 컨텐츠 기업과 연계하고 움직이는지 이 부동산 펀드가 어떻게 포트폴리오를 구성하는지가 이걸 어떻게 보는지에 따라서 실제적으로 여기가 수익이 나겠네, 여기가 투자에 대해서 정말 해수가 좀 빠르겠네 라는 걸 좀 판단할 수 있는 요소가 될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기존에 아까 말씀드렸던 호텔 부동산 형태가 있는데 이 호텔 부동산 같은 경우에는 아까 초반에 말씀드린 것처럼 계속 뭔가 변화를 하지 않으면 거의 이제 정체되는 형태로 많이 보고 있어요. 그래서 처음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좀 오피스로 바꾼다던가 오피스텔로 바꾼다던가 코워킹 스페이스로 이제 공간이 전환이 많이 되고 있는 상태고 실제적으로 그렇게 개발도 많이 되고 있는 상태예요. 근데 하지만 지금 국내에서는 그렇게 개발되고 있는데 해외에서는 조금 재밌는 형태가 좀 많이 생겨나기 시작해요. 지금 일본 같은 경우에는 이제 미쓰이 부동산이 아주 큰 이제 부동산 업계가 있는데 거기서는 호텔을 이제 파는 게 아니라 아니면 뭐 호텔을 개선시킨 게 아니라 서비스를 바꿔주는 형태로 생겨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요즘에 위성 오피스라고 해서 꼭 오피스가 모여진 것이 아니라 뭐 지방을 가서도 작업을 할 수 있고 뭐 다른 곳에 가서 할 수 있는 분들이 많이 생기다 보니까 실제적으로 호텔을 뭐 1박 2박이 아니라 장기 체류용으로 만들고 거기에 맞춰서 일을 좀 할 수 있는 구조로서도 좀 개발을 하고 있는 상태예요. 그래서 거기에 맞춰가지고 뭐 구독을 한다던가 뭐 호텔이 다 떨어져 있는데 체인도 묶여져 있다 보니까 그래서 구독에 대한 호텔로 모델로 이렇게 서비스를 모델을 하는 형태도 생겨나고 있는 상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여기서 지금 또 다양한 시도가 일어나고 있는데 지금 아까 호텔들이 뭐 코워킹 스페이스나 오피스텔 그리고 요즘 뭐 패스트파이브나 되게 많죠. 근데 저희가 유심히 좀 보고 있는 부분은 스타벅스예요. 스타벅스인데 이게 아직까지는 해외에서 이제 막 일본에서 지금 테스트를 하고 있는데 지금 우리가 뭐 한국도 그렇고 일본도 그렇고 다른 데 가면 카페에서 되게 작업을 많이 하잖아요.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이게 코워킹 스페이스라는 형태가 당연히 생겨나기 시작하고 실제로 스타벅스에서는 일본 긴자점에서는 스타벅스 매장 안에 코워킹 스페이스 모드를 지금 테스트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여기가 스타벅스라고 보시면 되고 그 안에서 작업할 수 있는 공간이 돼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시간 대여로 이제 진행을 하고 있는 모델인데 이 모델이 저희가 봤을 때는 조금 더 성공적으로 가는 거에 따라서 실제적으로 다른 해외에서도 차용을 할 것 같은 지금 걸로 유심을 좀 보고 있거든요. 이렇게 됐었을 때 기존에 이제 호텔이나 뭐 계속 변경이 됐던 거, 기존 패스트파이브나 코워킹 스페이스들이 요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좀 상용작용할지 아니면 경쟁을 어떻게 할지에 따라서 코워킹 스페이스 시장들이 조금 더 변화될 것 같아서 우선은 제가 이거를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우선은 좀 유심히 볼 필요가 있다라고 해서 말씀드리고 싶어서 갖고 온 사례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한편으로는 지금 아직 국내에서는 코워킹 스페이스 세분화되지는 않았어요. 근데 지금 미국이나 다른 나라, 뉴욕이나 그 다른 나라 같은 경우에는 이제 개인 사업자들이 이제 창업하는 사람들이 워낙 모수가 많은 거예요. 모수가 많다 보니 실제적으로 내가 예를 들어 뭐 IT에 관련된 사업자들만 너무 많을 수 있죠. 모수가 더 많으면. 그래서
미국 같은 경우에는 개인 사업자들이 제가 알기로는 엄청 많이 돼서 이거를 쪼개도 분야별로 쪼개도 그만큼의 시장성이 만들어져서 이 코워킹 스페이스들이 요 모습만 이제 타겟만 해도 충분히 이제 돈을 벌 수 있겠다, 수익화가 가능하다 해서 지금 하나씩 오피스들이 세분화되고 있어요. 타겟에 맞춰가지고. 그래서 기존에 있는 코워킹 스페이스 당연히 일을 하는 곳이 있긴 하겠지만 실제적으로 뭐 심리치료사 전문가들만 모인 공유 오피스 이런 것들이 만들어지고 있어서 그러면은 조금 더 이 사람들은 치료를 해야 되고 사람들이 응대해야 되다 보니까 치료실을 공유를 하는 거죠. 그런 형태가 좀 많이 생겨나고 있고 그리고 이제 다른 한편으로는 작가들도 계속 많아지고 있다 보니까 컨텐츠 만드는 사람이 많아지다 보니 실제적으로 작가들을 위한 공유 오피스가 생겨나기 시작해서 뭐 방음 시설이 좀 더 된다던가 아니면은 뭔가 인쇄소가 같이 있다던가 이렇게 인프라가 많이 갖춰지는 커스텀 형태로 많이 이제 생겨나고 있어서 이 부분도 지금 국내에서는 아직까지는 나오지는 않았지만 앞으로는 향후에 충분히 이렇게 나갈 여지가 있다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물류센터 같은 경우에는 지금 워낙 이슈죠. 데이터 센터도 그렇고. 근데 지금 워낙 모든 이제 돈들이 이쪽으로 계속 투자가 되다 보니 실제적으로 어떠한 부지가 나오면 경쟁이 엄청 붙어요. 경쟁이 엄청 붙어서 부르는 게 값이 되고 있는 상태예요. 그래서 지금은 당연히 이제 뭐 경기도권이든 이제 지방이든 워낙 땅값이 싸다 보니까 가능한데 경쟁이 붙고 계속 이제 부지들의 값이 올라가게 되면은 실제적으로 투자 대비 버는 수익에 대해서 이제 점점 마진이 줄어들어갈 거라고 전체적으로 시장에서는 조금씩 판단을 하고 있는 상태예요. 그 대체안이 뭘까? 그러면은 이 물류센터의 규모적인 부분도 있지만 실제적으로 소비자들하고 어떻게 하면 좀 더 가깝게 갈까 해서 도심안에 최대한 도심형 물류센터를 만드는 형태로 개발을 조금씩 시도를 하고 있는 상태예요. 그래서 뭐 편의점하고 뭔가 한다던가 아니면은 뭐 카페라는 거 뭔가 한다던가 이런 식으로 계속 조금씩 개발을 하고 시도를 하고 있는 형태가 있어서 그런 형태가 지금 계속 올라가고 있는 추세라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어쩌면 코워킹 스페이스처럼 지금 코어 로케이션이라고 하는데 데이터 센터를 다 개발할 수는 없으니 지금 업체들마다 그래서 데이터 센터가 하나 구축이 되면은 여기에서 각 섹터별로 나눠가지고 이거를 이용해서 임대를 내는 형태로 그런 방식도 지금 생겨나고 있는 상태예요. 그래서 이런 다양한 방식들이 물류센터와 데이터 센터에서도 나누고 있어서 지금 이 부분이 만약 도심 안에 들어온다고 하면은 조금 더 이슈는 될 것 같다는 판단을 하고 있는 상태라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뭐 상업용 부동산은 지금 제일 중요한 이슈는 어쨌든 단순히 임차를 해서 그걸 통해서 이제 사람들이 유지하는 것들에 대해서 많이 어려워지고 있기 때문에 코로나 이후에는 지금 운영이랑 운영업을 어떻게 만들어 갈 거고 어떻게 구조화시킬 거고 그리고 그거를 어떻게 하면 인프라를 더 세팅을 할 건지에 대해서 지금 계속 고민을 하고 있는 중이고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전략적으로 투자를 한다던가 아니면 전략적으로 뭔가 공동 개발해서 수익을 쉐어한다던가 이런 식으로 전략적으로 계속 파트너를 만드는 형태로 가고 있고 그래서 그거에 따라서 지금 뭐 이지스나 그리고 실제적으로 뭐 다른 대기업들이나 실제적으로 투자가 생각보다 컨텐츠에 대해서 많이 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아까 말씀 것처럼 지금의 제가 생각했을 땐 키워드는 지금 얼라이언스를 어떻게 구축하냐가 정말 이슈라고 좀 보고 있고 그래서 각 분야별로 예를 들어 뭐 주거였다면 주거뿐만 아니라 코리빙도 어떻게 보면 하나의 주거일 거고 그 리빙 안에서 서비스를 추구하는 기업들도 많겠죠. IT나 그리고 실제 뭐 서비스를 하는 경우도 많을 거고 그 부분들에 어떻게 하면 조금 더 주도 면밀하게 서로 이제 같이 코업을 할까 그걸 통해서 실제적으로 단순히 한 건 개발을 중심으로 그냥 개발 건건이 하는 게 아니라 계속 가야 되다 보니 실제적으로 계속 어떻게 하면 얼라이언스를 맞추고 어떻게 하면 MOU를 맞추고 할까에 대해서 그게 많은 이슈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그리고 그 한편으로는 지금 얼라이언스 측면이 있다고 보면은 오히려 한편으로는 지금 오히려 뭐 온라인이나 그리고 실제적으로 그 소매죠. 안경을 팔거나 하는 젠몬 같은 경우에는 계속 본인들의 브랜드를 계속 만들고 나가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도산공원에서 최근에 오픈했던 곳인데 그 젠틀몬스터라는 안경을 파는 선글라스를 판매하고 있는 브랜드가 있고 젠몬에서 이제 개발했던 템버린즈라는 화장품 브랜드가 있고
그리고 뉴데이크라는 최근에 여기에 워낙 디저트의 수요가 많고 이걸 통해서 트래픽이 모이다 보니까 요 세 가지 모델을 통해서 한 공간 안에 이제 다 구성을 한 거죠. 하나의 백화점처럼 구성을 해서 실질적으로 이제 젠틀몬스터 같은 경우에는 이 공간을 매입을 하고 자기들이 이제 컨텐츠를 채워놓고 트래픽이 몰리게 되고 그리고 영업이익이 생기기 시작하니까 이런 식으로 본인들의 컨텐츠를 갖고 있는 회사들이 이제 부동산을 매입하기 시작하고 이걸 활성화시켜주기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하나의 경쟁이 되고 있는 요소가 있어서 오히려 이제 각 브랜드들이 이제 온라인 베이스의 브랜드들이 원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그렇게까지 투자를 안 했는데 이제 이렇게 가는 형태가 많이 생겨나고 있어서 좀 예의를 주시할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 실제적으로 이제 무신사나 이제 다른 이제 온라인 기업체들이 실제적으로 부동산 매입들이 진짜 원활하게 많이 일어나고 있어요. 그래서 뭐 성수동에서 많이 산다던가 뭐 가로수길이나 이런 뭐 그리고 강북 쪽이나 이렇게 사고 있어서 요 부분들이 이제 어떻게 세팅되냐에 따라서도 판도가 많이 좀 달라질 형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지금 국내에서는 이제 아주 조금씩 이제 언급들이 되고 있는 형태인데 해외에서는 한 2015년, 16년부터 조금 많이 해제가 되고 있는 형태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사람들이 각박해지고 뭐 미세먼지나 그리고 환경적으로 좀 안 좋아지는 형태가 있다 보니 사람들이 심리적으로나 육체적으로 뭔가 웰빙, 웰리스에 대한 요소가 되게 많이 생겨나고 있잖아요. 그래서 요 웰빙 부동산이라는 개념들이 조금씩 이제 나오고 있어요. 실제적으로. 그래서 안에 뭐 건축부터 해서 뭐 자재부터 해서 실제적으로 안에 들어가는 요소나 그리고 내가 뭐 웰리스에 관련된 뭐 필라테스나 그리고 실제적으로 먹는 음식이나 이런 것들을 한꺼번에 좀 모아서 부동산을 같이 개발하는 형태가 많이 생겨나고 있는 상태예요. 그래서 전 세계적으로는 지금 대략 한 6.4%씩 지금 증대하고 있는 현황이고 지금 전체적인 규모는 한 1,340억 정도 달러를 보고 있는데 지금 한 2020년까지에는 한 1,800 정도로 지금 보고 있는 시장 규모가 있어요. 그래서 이 시장 자체를 지금 아직 해외에서는 국내에서는 아직까지는 조금 눈에 띄진 않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도 지금 부동산 업계들이 조금씩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뭐 웰리스에 관련된 그 스타트업이나 이런 데들 투자를 좀 들어가기 시작하고 이 부분들을 유치를 해서 이 부분의 컨텐츠를 계속 운영하는 형태가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 상태라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크게는 제가 이렇게 준비한 형태는 보시면 될 것 같고 이거를 저희가 지금 비즈니스를 하고 있는 형태를 저희가 비즈니스하고 있는 형태 한번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 질문으로 들어가서 질문을 받으면서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는 형태로 진행을 할게요. 우선은 저희가 이러한 사례들을 되게 많이 봐왔잖아요. 그래서 제가 2019년도에 저희가 아무래도 커스텀에 대한 인프라가 많이 생겨나기 시작할 것 같고 개인 사업자들이 되게 다양하게 생겨날 것 같고 이런 부분이 보이다 보니 이걸 통해서 커스텀에 대한 인프라들이 많이 생겨나기 시작했다 해서 저희가 이 모델을 한번 구축을 했는데 크게는 다 비슷하실 거예요. 공간마다 다 비슷할 거라 저희가 보고 있는데 크게는 지금 소비자들 이제 뭐 MZ세대, 밀레니얼 세대를 중심으로 해서 컨텐츠를 계속 이제 소비하고 싶어하는 사람들 많을 거고 그리고 이제 지방이나 이제 지역 사업자 같은 경우에도 지금 어쨌든 임차를 안 되는 부분이 있고 실제적으로 뭐 구도심이나 다른 부분에는 난개발이 일어나거나 계속 사람들이 떠나가거나 이런 요소가 되게 많죠. 그리고 지역 사업자 같은 경우에는 지금 떠나가니까 어떻게 하면 이주민을 끌고 들어올까, 어떻게 하면 관광객을 끌고 올까에 대해서 많이 생겨나기 시작하고 근데 웃긴 거는 컨텐츠를 갖고 있는 사람들은 또 공간이 필요하다는 요소를 되게 많이 얘기를 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러한 전체적인 시장 안에서 공통적인 부분이 되게 공간이나 부동산이거든요. 이 기존에는 다 개별로 다 봤어요. 부동산은 그냥 나는 수익만 벌면 돼. 뭐 아티스트는 내가 공간만 있으면 어떻게 저렴한 공간에 내가 있으면 돼. 그럼 서로의 갭이 있는 거죠. 이 갭을 어떻게 하면 좀 서로의 눈높이에 맞춰가지고 맞춰줄까라는 형태로 해서 저희가 좀 세팅을 하고 있는 상태고 그래서 저희가 봤었을 때는 크게 컨텐츠를 갖고 있는 사람이 요즘엔 인플루언서라 저희가 판단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특히나 그 컨텐츠를 갖고 있는 사람 중에서도 문화예술 쪽으로 움직이는 사람들이 좀 주시를 해야 되겠다라는 판단을 하고 있어요. 그게 왜냐하면 기존에 뭐 F&B다 하면 F&B에 대해서 취향을 갖고 있는 사람이 있을 거고
뭐 테크다. 그럼 테크를 좋아하는 사람이 있고 안 좋아하는 사람이 있을 거예요. 근데 문화예술에 대한 부분에서는 사람이 조금 더 열려 있는 부분이 있다 보니까 경계 없이 좀 즐길 수 있는 분야이기도 하고 실적으로 예술을 통해서 문화생활을 통해서 내가 일상 속에서 좀 불필요한 요소들을 조금 회복할 수 있는 요소들이 좀 많아서 이 문화예술에 대한 요소가 좀 조금씩 많아지고 있는 상태고 거기에 따라서 실제적으로 아티스트들이 조금 더 이제 많이 만들어질 거라 저희가 판단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 아티스트들이 지금은 곧 콘텐츠이자 인플루언서로 저희가 보고 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을 위해서 어떻게 하면 조금 더 인프라를 맞춰줄까, 어떻게 하면 조금 더 갖고 올 수 있을까라고 제가 구성을 좀 했고,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아티스트가 주축이 되면은 실제적으로 뭐 공연을 하거나 뭐 뮤지컬 한다 했었을 때 뭐 이 아티스트를 보기 위해서 뭐 5만 명이 몰려오고 10만 명이 몰려오는 것처럼 이 아티스트가 중심이 되면은 사람들이 계속 팬덤이 모이는 형태가 될 거고 그 트래픽이 모이게 되면 부동산은 밸류는 당연히 올라가게 될 거고 그 트래픽을 통해서도 영업이익이 돌아가기 때문에 그 부분에 충분히 이슈가 될 거라고 제가 판단을 하고 있죠. 그래서 뭐 저희 같은 경우에는 사례를 한번 말씀드리면서 어떻게 적용했는지 말씀드리면 좋을 것 같아서 저희 갖고 왔는데 저희가 크지는 않아요. 저희가 조그맣게 이제 빌라 두 채를 가지고 모델링을 좀 테스트를 해봤는데 그게 아티스트들이 일단 안정적으로 내가 작업을 할 수 있고 뭔가 그 안정적으로 뭔가 만들어낼 수 있는 공간이 좀 많이 필요해서 저희가 코워킹 스페이스 같은 경우죠. 아틀리에라고 저희가 말씀을 드리는데 상주에서 뭔가 작업할 수 있는 공간이 있고 그다음에 이분들이 펼쳐나갈 수 있는 뭔가 판매를 하거나 뭔가 쇼잉을 하는 공간이 필요해서 제가 갤러리나 샵을 같이 운영을 해서 이 아티스트 한 명을 뭐 쇼잉을 하기도 하고 판매를 하는 형태가 되고 이렇게 진행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스테이 같은 경우에는 이제 관광객을 유치해서 실제적으로 아티스트를 만나게 한다거나 아니면 이 안에 저희가 작품을 이제 세팅을 해서 실제적으로 조금 경험을 많이 할 수 있도록 하는 요소로 저희가 개발을 해서 진행을 하고 있는 공간이라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게 뭐 스테이를 가지고 제가 아티스트랑 협업을 해서 계속 뭔가 보여주는 형태로 제가 진행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그 아티스트들이 좀 필요한 것들이 아무래도 조금 더 다양한 설치 미술이나 내가 뭔가 네임밸류를 높았을 때 할 수 있는 것들에 대해서 니즈가 되게 많아서 그 부분들을 펼칠 수 있도록 제가 세팅을 했고 거기에 따라서 그 주변에 있는 지역민들이나 다른 분들이 되게 관심 있게 와서 실제적으로 많이 보고 구경하고 하는 공간이라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다양한 부분들이 이루어지고 있고 그래서 이렇게 봤었을 때는 조금 더 이제는 제가 이거를 사례를 말씀드린 건 뭐냐면 지금은 하드웨어도 충분히 어쨌든 많은 투자가 되긴 하겠지만 오히려 하드웨어에 들어가는 비용을 요즘에는 좀 많이 세이브하려고 하고 있고 그 대신에 컨텐츠를 갖고 있는 사람이거나 아니면 그 브랜드에다가 많은 투자가 좀 조금씩 유치가 되고 있어서 앞으로는 만약 투자를 포트폴리오를 보실 때 단순히 요 부동산이 뜨겠네가 아니라 요 부동산하고 어떠한 그 컨텐츠나 스타트업들을 데리고 있는지 그 부분을 좀 유심히 보면은 여기서 투자에 대한 대상이 조금 선별이 될 거라서 그거를 말씀드리고 싶어서 사례를 말씀드렸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저 강의는 지금 이 정도까지 말씀드리면 될 것 같고 혹시나 질문 사항이 있거나 이제 하시면 말씀해 주시면 제가 거기에 따라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되게 짧은 시간이었지만은 굉장히 많은 또 우리들이 몰랐던 또 궁금했던 내용에 대해서 유익하게 잘 말씀을 해주신 것 같아요. 지금 여기 이 공간에서도 오프라인으로 현재 같이 참여하고 계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일단 좀 질문할 거는 지금 한번 미리 생각을 해두시고 그 전에 앞서서 제가 오프라인과 그리고 또 온라인 신청자들에 한해서 그 질문을 받은 게 몇 개 있습니다. 그 중에서 좀 몇 개 질문을 좀 뽑아봤는데요. 이게 지금 젊은 세대들이 여기에 대해서 관심이 굉장히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젊은 세대들이 중장기적으로 이 리츠 투자에 대해서 나중에 뭐 또 투자를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중장기적으로 어떤 부분을 좀 준비를 해야 하는지 그리고 또 투자를 할 때 좀 고려해야 될 사항이 어떤 게 있을지 거기에 대해서 좀 말씀을 해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네, 우선 지금 제가 오히려 추천하고 싶은 거는 오히려 리츠에 대한 투자를 오히려 조금 더 하기보다는 지금 리츠 시장이나 요 부동산 펀드를 운영하는 회사들 자산운용소랑 그리고 뭐 이제 많은 투자자가 있겠죠. 근데 그 투자자들이 리츠는 하나의 그 상품이라고 저는 판단하고 있고
그럼 여기서 투자할 만한 회사들이 보일 거예요. 그래서 오히려 저는 중장기적으로 본다고 하면은 오히려 공간 베이스로 움직이는 아니면 콘텐츠 베이스로 움직이는 회사에 차라리 만약 상장돼 있거나 아니면 상장 되지 않더라도 뭐 투자를 할 수 있는 요소들이 조금 많거든요. 그쪽에다가 오히려 투자를 해서 이쪽 부동산에서 오히려 이쪽을 가져가간 투자했었을 때 나오는 이익들을 가져가는 게 오히려 조금 더 중장기적으로 볼 수 있다고 제가 판단을 하고 있고, 그다음에 지금 리츠 같은 경우에는 국내에서는 아직까지는 이제 막 시도가 되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해외 쪽 리츠를 저는 많이 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있어요. 그래서 오히려 왜냐면 사례가 훨씬 더 많거든요. 그리고 좀 더 많이 일어나고 있어요. 그게 한국에서는 이제 리츠가 부동산에 대해서 조금 더 포커싱 돼 있지만 지금 뭐 일본이나 뭐 유럽이나 미국 같은 경우에는 특히 일본 같은 경우에는 헬스케어 전용으로 리츠가 나오기도 하고 아니면 뭐 다른 요소로도 나오고 있어서 오히려 그쪽을 많이 보고 나서 테스트를 한 다음에 국내로 이제 넘어가는 방식으로 진행하는 게 좋지 않을까 하고 추천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아까 그 강의에 앞서서 또 대표님이 그 부동산 펀드 그리고 리츠의 네. 그 구분에 대해서 살짝 말씀을 해주신 것 같은데 정확히 이 부분의 그 차이가 어떤 부분이 차이가 있을까요? 우선 아까 말씀드린 것과 똑같아요. 그 부동산 펀드 같은 경우에는 아까 적금처럼 딱 묶고 내가 여기가 이제 끝날 때까지 끝나고 난 뒤에 이제 받는 회수에 대한 금액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지금 그냥 리츠 같은 경우에는 내가 언제든지 돈을 뺄 수 있지만 거기서 수익이 뭐 날 수도 있고 많을 수도 있죠. 근데 주식처럼 내가 언제든지 사고 팔 수 있는 형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리고 또 이제 소액으로 이제 리츠 투자 상품이 있다면 소액으로 투자할 수 있는 리츠 투자 상품이 있다면 네. 뭐 좀 소개해 주세요. 이런 질문도 있었는데요. 네. 혹시 여기에 대한 답변을 해주실 수 있으실까요? 네, 제가 말씀을 한번 드릴게요. 아까 맨 처음에 제가 말씀드렸던 소액의 워낙 규모가 다 다르긴 하니까 네네. 네, 그걸 말씀드렸었을 때 만약 정말 내가 한 번도 안 해봤고 부담이 안 되는 선에서 나 그 몇만 원, 몇십만 원도 하고 싶다 하면은 저는 아까 초반에 말씀드렸던 네, 이 펀딩이라는 부분하고 카사라는 모델을 한번 접속을 하셔가지고 한번 봤으면 좋겠어요. 거기에서 뭐 임대 수익이 얼마만큼 날 것 같고 어떻게 이제 뭐 개발이 들어갈 것 같고 요거를 얘기를 많이 자세하게 풀어주시거든요. 그러면 거기에 따라서 실제적으로 소비자들의 이제 반응을 다 업데이트를 좀 많이 해놓으셨어요. 그래서 실제적으로 소비자들이 어떻게 경험을 하고 있는지 거기서 리뷰가 많이 있어서 그걸 보다 보면은 아 이렇게도 들어갈 수 있겠구나 판단할 수 있는 요소가 되지 않을까 네.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아까 앞서 또 현장에서 또 질문들이 또 있으신 것 같은데요. 혹시 뭐 질문하실 분 계실까요? 네. 저기. 아까 그 리츠 설명해 주셨을 때 네. 지금 현재는 좋은 평가보다 네. 부정적인 평가가 많다고 네. 말씀해 주셨는데 되게 좋은 평가 얘기만 나온 것 같아서 부정적인 평가는 또 어떤 게 네. 부정적- 리츠 투자에 대한 부정적인 평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부정적인 평가는 부정적이다기보다는 아직 이게 리츠 시장으로 넘어가다 보니 이게 운용사도 그렇고 뭔가 기대하는 수익률이 있잖아요. 투자자 같은 경우에는. 근데 아직까지는 리츠를 가지고 엄청 이제 수익화됐다기보다는 이제 아주 초기 단계다 보니까 보통 이제 투자자 입장에서는 내가 한 5개월이면 6개월이면 솔직히 수익을 원하잖아요. 근데 부동산 시장이나 이런 쪽은 아직까지는 이게 갭이 좀 있죠. 아마 개발된다 하더라도 바로 오는 게 아니니까 거기다가 코로나 이슈가 좀 생기다 보니 리테일이나 이 상업적인 부분에서도 좀 리스크가 좀 있었던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조금 더 이제 다양한 시도들이 생겨나게 되면은 어쩌면은 그런 것 같아요. 이제 내가 투자자라면 뭐 부동산에 대한 투자도 있을 거고 다양한 것도 있을 거니까 거기에 대해서 조금 아직은 덜 성숙했기 때문에 아직 이제 초기 단계 때문에 그런 이슈가 있었다. 그게 부정적인 게 조금 더 수익률에 대한 부분이 좀 있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는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아직까지는 비교 대상이 아마 해외 리츠랑 국내 리츠를 비교할 수밖에 없어서 해외 리츠 같은 경우에는 좀 다양한 시도가 있다 보니 수익률이 높은 것도 엄청 높고 뭐 낮은 것도 하지만 그 비교 대상이 너무 높다 보니까 실제로 국내에서 비교하기가 조금 애매한 부분이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생각이 좀 다른 부분이 좀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아까 또 질문이 있으신 걸로. 네, 강의 잘 들었습니다. 좋은 사례들로 설명을 해주셔가지고 더 이해가 쉬웠던 것 같고 다만 저도 앞서 질문했듯이 네. 리츠 펀드 중에 실패 사례들이 혹시 또 있는지 그러고 네. 또 좀 연계를 해서
리츠 투자의 위험성이나 단점 같은 것들이 좀 있는지 그런 것들을 시장에서는 어떻게 좀 보완을 하고 있는지 그거를 저희가 위험성을 줄이기 위해서 네. 좀 중요시 봐야 되는 좀 정보 같은 게 있을지 궁금합니다. 리츠 투자에 대한 그 실패 사례 그리고 또 위험성 네. 단점이 어떤 게 있고 그걸 좀 극복하기 위한 방법이 어떤 게 있는지 좀 질문을 주셨습니다. 실패 사례 같은 경우에는 결국 다 수익률이겠죠. 수익률에 대한 부분이 있고 그 다음에 기본적으로 개인 투자들이 좀 많이 들어올 수밖에 없는 구조잖아요. 그래서 개인 투자자마다 또 다르죠. 이제 니가 다르죠. 어떤 분들은 장기적으로 원하시는 분도 있고 어떤 분은 단기적으로 원하시는 분들이 있고 그래서 저는 오히려 모델들에 대해서 결과적으로에 대한 부분 수익은 계속 올라갈 수 있다고 저는 판단하지만 내부적인 좀 이슈가 있는 것 같아요. 오히려 운영하는 입장에서 되게 리소스가 되게 많이 들어가다 보니 실제적으로 다양한 시도가 일어나는 게 아니라 오히려 좀 보수적인 시도가 좀 많이 일어나고 있는 형태라고 저는 보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이 오히려 저는 실패 사례는 아니지만 좀 더디게 가는 형태가 될 수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약간 애매한 부분이 좀 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었고 실질적으로 예를 들어 지금 뭐 위펀딩이나 카사까지는 아니겠지만 지금 그 와디즈라는 모델에서 그 큰 모델은 아니지만 예를 들어 뭐 숙소라던가 이렇게 개인 투자자가 들어가는 형태도 많아요. 근데 이제 너무 이제 변발 많죠. 소액 투자가 들어가다 보니까 실제적으로 원래는 돈이 갖고 있는 투자자가 큰 투자자 한 명이 들어오면은 서로 뭔가 이제 의견을 교환하는 것들이 이제 되게 심플해지는데 소액 투자가 많이 되면 많이 들수록 서로의 커뮤니케이션이 되게 힘들기 때문에 오히려 중간에서 하는 분들이 되게 지쳐가는 분들이 좀 있어서 제가 그걸 좀 알고 있어가지고 그 부분이 얼마만큼 지속 가능해 가냐가 그게 하나가 정말 좀 하나의 변수가 되지 않을까 생각은 하고 있어요. 네. 저는 또 굉장히 많은 질문을 주셨고 또 이제 한 시간이 한 4, 50분이 이제 넘어서고 있습니다. 이제 마무리를 해야 될 때인 것 같은데요. 네. 이제 대표님 또 마지막으로 또 정리 한번 해주시고 네. 그리고 또 오늘 같이 하신 소감 네. 말씀해 주시고 마무리 해주시면 네. 감사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우선은 지금 소감부터 한번 네. 말씀드리고 제가 진행할게요. 그 리츠나 부동산 펀드도 당연히 이슈가 많이 될 거라고 봐요. 지금 워낙 뭐 LH도 사건 있을 거고, 그다음에 워낙 요즘 부동산 정책들이 많이 바뀌어 나가게 될 거고, 근데 지금 리츠 같은 경우에는 아까 뭐 말씀드린 것처럼 계속 뭐 수익화가 이렇게 쉽다고 보긴 하지만 장기적인 좀 투자의 관점으로 많이 봐야 될 것 같긴 해요. 그리고 전체적으로 공간에 대한 이슈도 많긴 하지만 오히려 저는 부동산 자체를 보다는 오히려 컨텐츠에 대해서 조금 더 관심 있게 보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많이 하고 있고요. 특히 공간에 관련된 컨텐츠들이 되게 많아요. 뭐 분야도 되게 많고 아까 말씀드린 주거, 오피스텔 이것도 있긴 하겠지만 거기에 맞물려서 뭐 테크라는 부분도 있고 그리고 뭐 IoT도 부분도 있고 실제적으로 공간이다 보니까 공기에 대해서 어떻게 순환을 시켜줄까 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되게 많이 이슈가 있어요. 그래서 다양한 부분에서도 조금 관찰을 많이 해봤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많이 하고 있고요. 그리고 질문 하나 뭐였죠? 네, 오늘 또 마무리. 네, 말씀할게요. 네, 그래서 지금 그 부분에서 어쨌든 말씀을 좀 드리면 좋겠다 생각을 하고 있고 그리고 많이 보러 다녔었으면 하는 바람이긴 해요. 일단은 제일 중요한 공간도 그렇고 콘텐츠도 그렇고 결국 소비자가 어떻게 변형하냐에 따라서 얘를 운영하냐 트래픽이 모이냐 있기 때문에 아까 제가 처음에 트렌드라는 형태로 많이 보여드렸는데 그 부분을 한번 보시다 보면은 사람들이 이렇게 뭐 환경적인 요소나 법률적인 요소에서 트래킹이 이렇게 바뀌고 사람들의 모습이 이렇게 바뀌고 취향이 바뀌니 거기에 따라서 공간이나 비즈니스가 바뀔 거라고 판단하기 때문에 그 부분을 많이 뭐 매거진이 됐던 소식이 됐던 그거를 많이 보다 보면은 좀 흐름들이 눈에 보이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네, 오늘은 그 리츠 투자 부동산 펀드 사례라는 주제로 다이브인 정창윤 대표님께서 함께 해주셨습니다. 오늘은 좀 사례에 대해서 내용을 좀 다뤘다면 이제 다음 달은 이제 좀 이론적인 부분에 있어서 좀 내용을 좀 다룰 예정인데요. 리츠 투자 이제 특집이 되겠네요. 그래서 다음 달에 많은 참여 부탁드리고 그리고 또 오늘 주어진 오늘 리츠 투자 부동산 펀드 인사이트 세미나는 오늘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